고양이가 밥그릇 앞에서 미친 듯이 울고 방금 먹었는데 또 보채나요? 식탁 음식까지 탐낸다면 단순 식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양이의 언어 호기심 전문가 하루입니다. 전 세계 반려묘의 약 절반이 과체중이거나 비만 상태라는 사실 아시나요? 비만은 고양이의 기대 수명을 최대 2.5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귀엽다고 넘길 일이 결코 아니죠. 끊임없는 식탐 뒤에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먹을 것에 집착하는지, 환경적 요인부터 질병, 해결책까지 의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양이의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원래 야생에서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소량씩 사냥해서 먹었습니다. 고양이의 위장은 탁구공만 한 크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애초에 아닙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생활하는 반려묘는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없죠. 보호자가 주는 밥에 의존하며 원래의 식사 패턴이 무너집니다. 하루 두 끼를 한꺼번에 많이 주거나 자율급식으로 밥그릇에 사료를 항상 채워놓는 방식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뜨립니다. 특히 자율급식은 먹을 것이 항상 눈앞에 있어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먹게 만들어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습관적인 섭취가 반복되면 고양이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간과하는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료의 품질입니다. 고양이는 단백질과 지방이 필수적인 순수 육식 동물이죠. 저가 사료일수록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습니다. 이를 먹으면 몸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배는 부르지만 영양은 결핍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양이의 뇌는 계속해서 허기를 느끼고 음식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 사료협회 기준 고양이 사료의 최소 단백질 함량은 건조 중량이 시 6%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못 미치는 제품도 많죠. 양은 먹었는데 영양은 부족한 상태.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고양이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고 밥그릇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다음 원인은 중성화 수술입니다. 중성화는 고양이의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식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수의학 자료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 후 고양이의 에너지 필요량은 약 30% 감소하지만 식욕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성호르몬이 사라지며 대사 속도는 떨어지는데 입맛은 좋아지니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훨씬 찌기 쉬운 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수술 후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식욕이 안정되며 체중이 오르는데 이때 급여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비만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중성화 전용 사료로 바꾸거나 기존 사료의 급여량을 20%에서 30% 정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식탐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내분비 질환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체내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주로 7살 이상의 중장년 노령묘에게 발생하는데 겉보기엔 식욕이 왕성하고 활동적이라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것이 큰 함정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물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며 소변량도 급격히 늘어난다면 이 질환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밤에 이유 없이 울거나 성격이 예민해지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몸속 엔진이 과열되어 터지기 직전인 상태와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방치하면 심장에 엄청난 무리가 가해져 치명적인 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나이 든 고양이가 갑자기 회춘한 것처럼 밥을 잘 먹고 활발하게 뛴다고 해서 그저 안심하고 좋아할 일만은 절대 아닙니다. 노령묘의 과도한 식욕은 생존을 위협하는 몸의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식탐은 보호자의 식단 조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해봐야 할 질병은 당뇨병입니다. 고양이 당뇨병은 인간의 제2형 당뇨병과 매우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합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속 포도당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니 고양이의 뇌와 몸은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한 기아 상태라고 착각하여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밥을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굶주림을 느끼며 체중은 점점 빠지게 됩니다. 당뇨에 걸린 고양이는 물을 엄청나게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며 털이 푸석해지고 뒷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묘의 당뇨병 유병률이 과거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비만율 증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만으로 쌓인 지방 조직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뚱뚱할수록 당뇨병에 걸려 굶주릴 확률이 높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받게 되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평생 철저한 혈당 관리와 처방식 사료 급여를 병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밥을 허겁지겁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고 화장실 모래 감자가 평소보다 2~3배 커졌다면 즉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는 초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치료하면 드물게 관의 상태에 이르러 주사를 끊을 수도 있으니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기생충 감염입니다. 회충이나 촌충 같은 내부 기생충은 장 속에 기생하면서 섭취한 영양분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기생충이 영양소를 모조리 빼앗아가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정작 몸에 흡수되는 영양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완전한 실내 생활을 하는 고양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신발이나 옷에 묻어들어온 기생충 알을 통해 감염될 수 있거든요. 식탐이 엄청난데 살이 안 찌고 잦은 설사나 구토를 하며 변에서 실 같은 벌레가 보인다면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분변 검사를 통해 기생충 종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구충제를 투여하면 식탐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방약 투여만으로도 완벽히 막을 수 있는데 실내묘라는 이유로 구충을 소홀히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양이가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물이 뇌의 식욕 중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입니다. 피부 알레르기나 염증성 장질환 등을 치료할 때 수의학에서 흔하게 처방되는 약물이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식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수분 섭취량도 늘어나면서 체중이 단기간에 무섭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항경련제나 항우울제 같은 신경계 약물도 식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은 후부터 식탐이 폭발했다면 부작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치료를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 복용 시 당뇨나 쿠싱 증후군 같은 더 심각한 내분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사료를 줄이지 말고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대체 약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신체적 질병만큼 중요한 심리적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식탐을 단순히 나쁜 버릇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양이도 사람처럼 극도의 지루함, 우울감, 불안감을 느끼면 음식을 먹는 행위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의 행동학에서는 이를 시민성 다식증이라 부릅니다. 신체 이상 없이 심리적 결핍 때문에 음식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증상이죠. 좁은 실내에서만 생활하며 사냥놀이나 시각적 자극이 부족한 고양이들은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 먹는 것뿐이라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담요 가정에서 서열 경쟁에 밀리거나 최근 이사나 낯선 동물 입양 등 환경 변화를 겪은 고양이가 심리적 과식에 매우 취약합니다. 수의학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충동 조절 능력과 과식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충동 조절이 약할수록 폭식을 자주 합니다. 이는 인간의 폭식 장애와 매우 유사한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도파민 보상 회로가 음식에 과도하게 반응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고양이의 식탐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뇌의 보상 신호,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끝없이 밥을 요구하는 고양이를 위해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물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교정의 출발점은 신체적 질병을 배제하는 것이죠. 혈액검사로 갑상선 수치와 혈당을 확인하고 분변검사로 기생충 감염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질병 유무를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특히 7살 이상의 노령묘라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내분비 질환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합병증 없이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식단 조절과 행동학적, 환경적 접근을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사료를 고단백 저탄수화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단백질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육식 동물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급여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저가 사료보다 훨씬 효율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하죠. 건사료와 습식 사료를 병행하는 혼합 급여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습식 사료는 수분 함량이 높아 부피에 비해 실제 칼로리가 낮습니다. 고양이는 위장에 음식이 차는 물리적 부피감으로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습식을 주면 적은 열량으로도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사료를 바꿀 때는 일주일에서 열흘에 걸쳐 기존 사료와 새 사료의 비율을 서서히 바꿔가야 심한 소화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여 방식을 고양이 본성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하루 두 끼를 산처럼 주거나 자율급식을 하는 것은 뇌에 좋지 않습니다. 야생의 사냥 패턴처럼 소량의 사료를 하루 4번에서 6번 정도로
여러 번 나누어 급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가장 좋습니다. 보호자가 집에 없는 시간이라면 타이머 기능이 있는 자동 급식기를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만 나오도록 설정해 보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도구가 퍼즐 피더입니다. 고양이가 머리를 쓰고 앞발을 움직여야만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만든 장난감이죠. 퍼즐 피더를 사용하면 식사 속도가 느려져 급체와 구토를 방지하고 뇌가 포만감을 느낄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억눌린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 줍니다.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만족감을 동시에 주는 효과가 있죠. 종이컵에 구멍을 뚫거나 다 쓴 휴지심을 이어붙여 집에서 간단한 재활용품으로 훌륭한 노즈워크 장난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환경 풍부화입니다. 고양이가 먹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캣타워나 벽면 선반을 설치하여 수직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 영역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합니다. 매일 최소 15분 이상 낚싯대, 장난감이나 레이저 포인터로 숨이 찰 정도로 격렬하게 놀아주는 사냥 놀이 시간은 필수적인 일과입니다. 창문 앞에 편안하게 앉아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새 관찰용 해먹이나 선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시각적 자극이 됩니다. 외출 시에는 TV로 새나 쥐가 나오는 고양이 전용 영상을 틀어두면 시각과 청각 자극이 풍부해져 음식에 대한 집착이 분산됩니다. 담요 가정의 경우 식탐의 원인이 자원 경쟁일 수 있습니다. 서열이 낮으면 뺏길까봐 급하게 먹고 높으면 남의 것까지 탐내게 되죠. 이럴 때는 고양이 수보다 하나 더 많은 밥그릇과 화장실을 집안 곳곳에 멀리 떨어뜨려 분리 배치하여 경쟁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간식 관리입니다. 다이어트 실패의 가장 큰 주범이 보호자의 무의식적인 간식 급여 습관입니다. 거절하기 힘들죠. 야옹거리며 보챌 때마다 간식을 주면 고양이는 울면 맛있는 것이 나온다는 잘못된 보상 체계를 완벽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이 학습이 반복되면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간식은 반드시 하루 총 필요 칼로리의 10%를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보챌 때는 즉각적으로 간식을 주지 말고 장난감을 흔들어 사냥놀이로 주의를 환기하거나 부드럽게 빗질을 해주며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초기에는 고양이가 울음을 더 심하게 내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반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속어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마음이 약해져 다시 주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시하며 정해진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식탐을 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양이의 비정상적인 식탐은 그저 식욕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요인이 얽힌 복합적인 건강 적신호죠. 야생 본능과 실내 생활의 괴리감, 저품질 사료로 인한 영양 불균형, 중성화 수수로 발생하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바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당뇨병 같은 내분비 질환, 기생충 감염, 약물 부작용,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원인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밥그릇 앞을 떠나지 못하는 고양이를 보며 그저 뚱뚱해서 귀엽다거나 먹보라고 웃어넘기지 않는 세심한 관찰력입니다. 비만은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 관절질환, 지방간, 하부 요로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기대 수명을 최대 2.5년이나 깎아 먹을 수 있는 만큼 고양이의 삶의 질과 생존을 위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질병 상태입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질병을 배제한 뒤에 식단과 생활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보챈다고 무작정 사료나 간식을 더 부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단 조절, 사냥 놀이, 수직 공간 확보 등 작은 변화와 노력이 고양이의 건강한 20년 묘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밥그릇 앞 행동과 배변 상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이의 언어 호기심 전문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